이번 시간에는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따로 내용이 없어요. 그 교재 아마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아마 내용을 좀 생략하신 것 같은데요. 김광희 교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출력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이제 상품 매매업의 회계 처리다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재고자산. 상품은 재고자산의 한 분류예요. 한 분류. 그래서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 여러분들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 끝나면 중간고사 이후에 각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별로 각 재무제표 요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재고자산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매매하는, 왜냐하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도 물론 있긴 있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가회계 가서 공부를 해요. 원가회계. 여러분들은 지금 재무회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가회계 가서 제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회계 원리에서는 상품 매매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재고 자산은 뭐냐면 지금 상세한 것은 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재고 자산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유통업을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 있죠. 그런 데들은 과자나 이런 것들, 음료수 이런 것들을 납품 받아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죠? 그런 단순히 물건을 사다가 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 그리고 원재료를 사다가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든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이제 상품을 매매하는, 그러니까 유통업에 주로 해당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고자산은 상품이든 제품이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를 해서 뭔가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참고 목적으로 내가 써놨는데 거기 보면은 3번에 괄호 3번에 동일한 자산이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재고자산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 예를 들면 토지, 본사 건물 이런 것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물론 그거를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 자산 혹은 무형 자산,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상품은 대표적인 재고 자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재고 자산.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보유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거기 기말 재고 자산의 장부 금액 결정인데 요거는 나중에 재고 자산 회계 가서 상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상품의 회계 처리예요. 상품의 회계 처리. 자,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근데 요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 목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말하는 지금 세 가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공통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2번에 보면은 그 구입한 상품을 15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 아주 간단한 예제죠, 그죠? 요걸 놓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분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분기법. 이 분기법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분기법. 나누어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자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나누어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를 나누어서 기록한다는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 이익을 따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 공통 사례를 보면 자, 상품 10만 원짜리를 매입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차변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상품 차변에 기록을 하고요.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얘를 외상으로 구입했죠. 그죠? 자,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어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걸 썼는데 미지급금은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이라고 쓰고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 상품을 우리가 15만 원에 판매를 했다.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자, 외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외상 매출금.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분기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법이 뭐냐? 판매를 할 때 이 상품을 그대로 없애줘요. 팔았기 때문에 없죠.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상품 원가를 그대로 10만 원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우린 참 15만 원에 판매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5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5만 원은 뭐다? 우리가 10만 원에 사와서 15만 원에 팔았죠. 그럼 5만 원만큼 이익을 본 거죠. 그죠? 요 5만 원이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불러요.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상품 매출 이익. 그래서 요 상품 매출 이익을 별도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그래서 분기법이에요. 분기법. 자, 그러면 분기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품 계정을 통해 가지고 상품 계정은 다 원가로만 기록되죠. 그죠? 10만 원에 사와서 10만 원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을 한눈에 보기가 힘들죠. 매출액을. 우리가 15만 원의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제 외상 매출액 계정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상품 계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다. 분기법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기법이에요. 총기법. 자, 총기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총액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총액으로 기록하는 방법.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상품을 매입할 때는 똑같아요. 차변에 상품 얼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 원. 그리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기록을 할 때 대변에 얘를 상품 매출이익을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고 전체를 다 그냥 판매 금액을 상품이라고 기록을 해요. 10만 원, 15만 원. 자, 그러면 총기법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상품 계정이 어떤 거는 그러니까 매입은 원가로 기록되고 판매는 판매 가격으로 기록되죠. 짬뽕이 돼 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분기법, 총기법은 잘 안 써요. 이런 것들은 잘 안 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3분법을 써요. 3분법.
자, 3분법 하에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를. 자,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을 써요. 그래서 차변의 매입. 그러니까 상품 계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매입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금액은 10만 원. 요 매입 계정이 뭐냐? 요 매입 계정. 얘는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 자, 임시 계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약간 손익 계정하고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손익 계산서 계정들을 임시 계정이라 그랬죠. 그죠? 얘가 바로 손익 계산서 계정이에요. 근데 임시 계정이고 얘가 성격이 마치 비용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비용.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 내가 아까 앞서서 장부 마감 얘기하기 전에 그 소모품의 결산 수정 분기 얘기했었죠. 그죠? 자, 소모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기중에 매입한 전액을 다 소모품비로 처리를 했다가 기말 시점에 남아있던 소모품만큼을 다시 자산으로 살리는 그거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매입은 비용 성격의 임시 계정이다. 즉 손익 계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상품 매입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할 때는 자, 일단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 기록하느냐? 바로 매출을 기록한다. 매출. 15만 원을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3분법이에요. 3분법. 그리고 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품 계정을 쓰는데 상품 계정은 뭐에 필요하느냐?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매출액이 이거는 지금 거래가 한 건이니까 그런데 상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따라가서 매출 원가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 계정을 별도로 하나를 더 쓰죠. 그래서 매입 계정, 매출 계정, 그다음에 상품 계정 세 개를 쓴다고 해서 3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였어요. 이론적인 얘기.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자, 재고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제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회계 기준에서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기록법이 있어요. 실지 재고 조사법과 계속 기록법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은 재고 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수량 곱하기 단가로 결정되죠. Q 곱하기 P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P 곱하기 Q로 결정된다. 가격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량을 결정할 때 실지재고조사법이냐 계속기록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이 뭐고 계속기록법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뭐냐면 우리가 기중에 상품을 빈번히 사고 팔고 해요.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원가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실제 우리 창고를 열어서 실제 개수를 세서 파악하는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실지재고조사법.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얘는 뭐냐면 기중에 회계 처리를 분계를 할 때
상품의 매입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요. 상품을 판매할 때는 매출 회계 처리만 하죠. 아까 산문법에서 봤던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이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고 원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지재고서법은 뭐냐면 단기에 상품 매입한 것만 쭉 다 기록을 해요. 매입 계정에 다 녹여놔. 그 전체를 다 아까 매입 계정은 뭐라 그랬죠? 비용 성격의 임시 계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소모품비를 전액 다 비용 처리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게 딱 다 비용 처리했다가 기말에 창고를 딱 열어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다시 자산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반면에 계속기록법은 뭐냐면 기중에 상품이 들고 나고를 다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개를 사서 50개를 팔았다. 그럼 50개가 남아있겠죠. 그죠? 장부상에. 그럼 그 장부상에 남아있는 50개를 기말 재고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기록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만으로도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을 보면 둘 다 문제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 나중에 공부할 때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를 열어서 실제 개수를 세 가지고 기말 재고자산을 판매를 파악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창고를 딱 열었는데 재고자산이 10개가 남아 있어요. 그럼 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다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는 다 팔린 게 아니라 일부 도난당했을 수도 있고 일부가 훼손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판매 이외에.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전부 다 판매됐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카운트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판매됐다. 그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 계속기록법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얘는 실제로 창고를 열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수량이 50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창고를 열어봤더니 30개밖에 없어. 20개가 비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회사들이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뭐를 하느냐? 재고실사라는 걸 해요. 재고실사.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는 거예요. 병행을. 실제로는. 병행을 함으로써 그 두 가지의 단점을 서로 보완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속기록법이 먼저 나오죠. 그죠? 자료를 한번 보면 상품 매입을 자산의 증가로 보아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돼 있어요. 자, 계속기록법은 뭐냐면 우리가 소모품을 예를 들면 얘는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전액을 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소모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기말 시점에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중에 5만 원만큼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자산을 5만 원 줄이고 소모품비를 5만 원 잡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죠. 기중에 상품 매입한 거를 다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하고 그리고 상품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자산을 없애주면서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계속기록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기말 재고 수량을 장부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장부로. 실제로 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장부로. 왜냐하면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들을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상품의 매출 시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분계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예를 가지고 한번 보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상품 계정의 기말 잔액은 기말 재고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계속기록법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상품을 매입했어요. 8만 원어치. 그래서 자, 이제 계속기록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고 기록을 해요. 자산을 인식하죠. 자산을. 얼마? 8만 원만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가정해보면 외상 매입금 8만 원 이렇게 되고요. 얘를 10만 원 받고 팔았다. 그대로. 그러면 판매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 얼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아까 3분법 쓴다 그랬죠? 매출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1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고 계속기록법에서는 요 바로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8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원가가 8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얼마? 8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중에 상품에 매입하고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다 기록을 하죠. 더하기 빼기 계속을 해나가죠.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정 전 시산표에 남아있는 상품 계정의 잔액은 뭐가 될까요? 기말 시점에 잔액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4번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 얘기. 자, 반면에 실지재고조사법은 뭐냐? 거기 보면은 상품 매입을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고 비용 발생으로 본다. 소모품 우리가 전체를 구입했는데 한꺼번에 다 비용 처리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용 발생으로 보아 비용 계정 성격의 매입 계정에 기록을 하고 기말 상품 재고 수량을 실지 재고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실지 재고 조사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보면 기말 재고 수량을 장부가 아니라 실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서 실물을 확인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을 매입할 때 매입 계정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기록법은 상품 계정을 썼어요.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입 계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상품을 판매할 때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상의 상품 계정은 뭘 나타낸다? 기초 시점의 잔액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매출원가를 껌껌이 다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기말에 매출원가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가 없어요. 기중에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이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아까 소모품 B 다 처리했다가 기말에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자산을 올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그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예제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한번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상품을 8만 원 매입했을 때 차변에는 매입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매입. 그래서 어떤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는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지를 알려면 이 회사의 시산표를 보면 돼요. 시산표에 매입 계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말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는구나 라는 거죠. 매입 계정이 없고 예를 들어 상품 계정이나 재고자산 계정만 보인다. 이러면 이 회사는 계속기록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만 원의 상품을 매입할 때 차변의 매입 8만 원, 대변의 매입 채무, 아이고 미안합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얼마? 8만 원. 그리고 이 상품을 그대로 10만 원에 판매를 했을 때 외상 매출금 얼마? 10만 원. 대변의 매출 10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상품의 매입에서도 상품 계정을 건드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도 상품 계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즉 기중에 상품 계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상품 계정은 뭐가 남는다? 기초 잔액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 잔액만.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딱 만들면 상품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은 어떤 잔액이 된다? 기초 잔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이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상품의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거래 건수가 많은 도소매업의 경우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기록법은 상품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과자 10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A라는 과자 하나, B라는 과자 하나, C라는 과자 하나 쭉 해가지고 여러 개 섞어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거 판매할 때마다 원가 계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실지재고조사법을 쓴다라는 거죠. 실지재고조사법을.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우리가 카운트한 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판매된 걸로 보는 그런 불합리한 가정을 하고 있고, 계속기록법은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재고 수량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매매업의 이제 회계 기록과 결산,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상품 매출 원가예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일단 최종적으로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다.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이해 못하고 그냥 외우면은 어떻게 되죠? 쉽게 까먹죠, 금방. 그죠? 1시간 뒤에 보면 까먹어요. 1시간 뒤에.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 매직을 판매하는 회사의 이제 사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기초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장사를, 그러니까 영업을 개시할 때 얘 개수를 한번 세려봤더니, 금액은 얘기 안 했어요. 개수만 일단 얘기해요. 1월 1일 날 세봤더니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품 매매업이잖아요. 그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또 사와야 되잖아. 사오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매입한 수량이 있을 거예요. 매입한 수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0개를 매입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1년 1년 동안 최대한 팔 수 있는 판매 가능 수량은 몇 개가 될까요? 원래 1월 1일 날 100개가 있었고 우리가 1년 동안 1100개를 사왔어요. 그럼 우리가 최대한 팔면 몇 개를 팔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한 만큼 팔 수 있겠죠. 그래서 1200개를 팔 수가 있어요. 1200개.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말에 12월 말이라고 할게요. 12월 말. 12월 31일 날 창고를 열어서 물건 개수를 세봤더니 예를 들어서 300개가 남았어요. 300개.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판매한 거는 총 몇 개가 될까요? 일단 도난, 파손 이런 거 무시하고 판매 수량은 전체 1200개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기말에 창고를 열어봤더니 300개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몇 개를 판매한 거죠? 900개를 판매한 거죠. 900개. 그죠? 900개. 자, 여기에다가 금액을 대입하면 이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 얘를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 그죠? 그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얘죠. 그죠?
여기에서 뭐를 뺐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뺐죠.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우리가 판매한 수량이 나오죠. 판매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매출원가다라는 거예요. 매출원가. 근데 얘를 나중에 결산 정리분계를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특히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여러분들이 결산 정리분계를 하려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다. 얘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량을 대입해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주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분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분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기말 수정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정 분계는 어디에만 적용되느냐?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그런 기업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료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 기초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60만 원 있었고 매출 채권이 8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상품이 30만 원 있었네요.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가 지금 30만 원 있었던 거야. 얘가 3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매입 채무가 70만 원 있었고 자본금이 80만 원 있었고 이익 잉여금이 20만 원 있었다. 그러니까 전기까지 뭐 누적된 이익이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7월 중에 거래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7월 5일 날 상품 4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자, 얘는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은 자,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어떻게 분계를 하냐? 7월 5일 날. 자,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아까 상품 매입할 때 무슨 계정을 쓴다 그랬죠?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을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금액은 얼마? 4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죠. 그죠? 대변에 현금 40만 원. 만약에 계속기록법이었다면 얘가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죠? 상품 40만 원. 대변에 현금 40만 원. 그죠? 요렇게 아마 분계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7월 10일 날 상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차변에 매입 얼마? 6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얼마? 60만 원. 만약에 계속기록법이었다면 얘가 상품이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7월 15일 날 매입한 상품에 마진을 붙여서 50만 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월 15일 날 자, 실지재고조사법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금 50만 원. 그리고 어떻게 된다? 매출 50만 원. 이렇게 됐겠죠. 그죠? 계속기록법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계속기록법은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재고자산 공부할 때 여기서는 일단 실지재고사법이 중요하니까 7월 15일 날 이렇게 됐고요. 7월 20일 날 또 판매가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150만 원이죠. 외상으로 팔았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0만 원. 대변에 매출 50만 원.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거래예요. 기준거래. 그러면 다른 계정은 일단 두고요. 두고서 일단 상품 계정만 한번 볼게요. 상품 계정. 상품 계정. 지금 상품 계정이 중요하니까 상품 관련된 계정. 자, 여기가 상품이야. 근데 상품에 아까 기초 잔액이 30만 원이었죠. 그죠? 여기가 7월 1일자에 전기에서 넘어온 30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가 기초 잔액이에요. 기초 잔액.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바로 매입 계정이 있었죠. 매입. 그래서 매입 계정이 아까 거래 건수가 2개 있었죠. 그죠? 그래서 7월 5일 날 40만 원. 여기 7월 5일에 여기에 40만 원이죠. 여기가 바로 현금이었죠. 그죠? 여기가 현금.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외상 매입금으로 60만 원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매입 계정이고요. 자, 그리고 기말에 이제 기말 재고액을 알아야지 매출원가를 구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5페이지에 보면은 그 4번에 괄호 4번에 7월 31일자에 결산 정리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7월 31일 현재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50만 원. 기말에 창고를 열어서 기말 상품 이게 얼마? 5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기말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수정분계는 제외하고요. 이 매출원가 관련된 수정분계만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기말 상품액은 재고액은 5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라는 거죠. 자, 요 상품 매출원가는 얘는 비용이죠. 그죠? 비용. 근데 얘는 기초상품 재고액은 지금 요 부호가 플러스 부호죠. 그죠? 양수예요. 양수. 양수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비용에 플러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초상품 재고액을 비용으로 털어라 라는 거예요. 비용으로 털어라. 자,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은 아까 30만 원 있었죠. 그래서 30만 원. 쟤를 비용으로 털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수정분계. 얘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얘는 뭐냐면 요 매입 계정이 그대로 있죠. 근데 매입 계정은 이미 비용 계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설명하는 거는 요 매입 계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 2번이고 그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비용에서 마이너스 시켜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 3번이라고 하면 자, 1번 기초 상품 재고액을 비용으로 털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 상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대변에 상품이라고 기록하고 괄호 열고 기초 금액은 얼마?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지금 매입 계정을 매출원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차변에 매입이라고 쓰고요.
금액은 똑같이 30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비용에 플러스 시켜라. 근데 이미 매입액은 비용 처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정 분계가 필요가 없음이야. 그러니까 얘는 없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얘는 뭐냐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비용에서 마이너스 시켜라 라는 거죠. 비용에서 마이너스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럼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비용이 와야 되죠. 그럼 여기 어떻게 와야 돼? 비용 계정, 매입 계정을 그대로 따와야 된다라는 거죠. 매입, 대변에 매입. 금액은 50만 원. 그죠? 50만 원. 근데 이 50만 원은 뭐다? 기말에 남아있는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기말 금액은 50만 원. 요게 바로 기말 수정 분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정 분계를 했으면 뭐를 해야 된다? 전기를 해야 되죠. 전기. 그죠? 그대로 전기를 해보면 매입 계정 차변에 30만 원 기록해라 라고 돼 있죠. 매입 계정 차변에 30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뭐다? 상품이죠. 상품 기초. 그죠? 두 번째는 분계 없고, 세 번째는 여기 있잖아. 일단 상품 계정 대변에 30만 원 기록해라. 자, 상품 계정 대변에 30만 원 기록해라. 그리고 상대 계정은 여기는 이제 7월 말이었죠, 그죠? 대변에다가 매입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매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품 계정 차변에 50만 원 기록해라. 상품 계정 차변에 50만 원 기록해라. 그리고 7월 말이고 역시 적요에는 매입이라고 적죠. 매입. 그죠? 그러면 상품 계정의 잔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매입 계정 대변에 50만 원 적어라. 매입 계정 대변에 50만 원 적어라. 그리고 적요선에는 7월 말이고요. 상품 뭐가 된다? 기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품 계정은 영구 계정이죠. 자산 계정.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감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차변 잔액이 남으니까 차기 2월이 되겠죠. 차기 2월 얼마? 50만 원.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마감을 하는 거죠. 80만 원, 80만 원. 자, 그다음에 매입 계정을 보면 얘는 지금 매출 원가 성격이에요. 얘를 잘 뜯어 보면 우리 공식 기초 상품 재고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이 단기 상품 매입액 더했고요. 그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줬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줬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다? 3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빼기 50만 원. 그러니까 얼마? 80만 원이 매출 원가다라는 뜻이에요. 80만 원이. 그죠? 그래서 얘는 마감할 때 여기에 집합손익 8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 계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두 번째는 매출 원가 계정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매출 원가 계정을 별도로 설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 이름을 여기를 매출 원가라고 해주면 돼요. 매출 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분계 없음이 아니라 매입 계정이 그동안에 기록을 했었죠. 그죠? 매입 계정에 기록돼 있던 거를 매출 원가 계정에 더해줘야 되는 거죠. 매출 원가도 비용 성격의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매입 계정에 있던 총 매입액을 매출 원가 계정으로 대체를 해준다.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얼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는 얘는 어디서 왔다? 매입 계정에서 왔다. 그래서 100만 원. 그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매입액 구할 때도 매출 원가로 기록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요 내용들이 그대로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그래서 요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 얘기가 조금 처음 접하면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죠? 연습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준 교재에 보면은 여기 칸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정산표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산표까지 만들어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한번 좀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예제로 가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재 말고요. 아까 봤던 교재에서 우리 본 교재죠, 본 교재. 본 교재에 가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 11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15페이지. 첫 번째 문제 요거를 해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천상점의 제6기,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잔액시산표와 결산 정리 사항에 의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표시하시오 돼 있고 상품 계정의 분할은 3분법을 써라라고 돼 있어요. 편하게 그냥 실지재고조사법을 써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잔액시산표, 부분 잔액시산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현금 계정부터 대변의 수수료 수익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볼만한 게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 밑에 보면은 2월 상품이라고 돼 있어요. 2월 상품. 그 2월 상품이 뭐다? 바로 요 얘기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계정의 기초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현금 과부족이 있고 얘는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가지급금 얘도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 비품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오른쪽에 갔더니 가수금 있고 대손충당금 있고 뭐 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 정리상을 봤더니 기말 상품 재고 원가가 15만 원이다라고 돼 있어요. 15만 원. 자, 그러면 1번 결산 정리상을 왜 줬을까요? 매출 원가를 계상하는 분계를 수정 분계로 반영을 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 계정을 3분법으로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매입 계정이 없죠. 매입 계정이 없죠. 그죠? 네, 요건 좀 예제가 좋지가 않네요. 매입 계정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요건 다른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다른 예제. 네. 문제 2번을 가지고 볼게요. 문제 2번이 예제가 좀 더 나아 보이네요. 다음에 수정전 잔액시산표를 자료로 결산 수정 분계를 표시하라 라고 돼 있어요. 차편에 봤더니 뭐 현금, 단기매매 증권 쭉 가다가 중간에 보면은 차량 운반구 밑에 매입이라는 계정이 나오죠. 매입. 아까 봤던 매입. 자, 이 매입 계정은 아까 뭐라고 했다? 비용 성격의 임시 계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매입이라는 계정을 썼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품 계정이 기초 금액이 없었네요. 그죠? 기초 상품 재고액은 없었고 결산 수정 사항에 8번에 가봤더니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매출원가 관련된 수정 분계만 해 보면 자, 일단 기초 상품 재고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상품 기초 잔액이 없죠. 그죠? 0이야, 0.
그리고 우리는 3분법을 쓰기로 했으니까 매입 여기에다가 0 쓰고요. 그다음에 매입 계정은 기존에 2천만 원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살리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좀 얼마였죠?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기말 1,000만 원. 대변에는 매입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매입 계정에 원래 있던 잔액 2천만 원에서 여기서 1,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결산 수정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4번에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액,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의 대손 이런 얘기는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감가상각 이야기인데 요거는 해당 단원에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회계순환과정 개념을 머리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아 이게 거기서 그렇게 적용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한번 보면 예제 3번도 참고로 한번 볼게요. 거기도 보면 수정전 시산표에 현금 단기매매증권 쭉 나오고요. 다섯 번째 칸에 2월 상품 해가지고 46만 원 나와 있네요. 그죠? 요게 바로 기초 상품 재고액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디 있냐면 매입이 있죠. 매입. 여기 이자 수익 임대료 다음에 매입이 있죠. 매입. 매입이 135만 원 있었다. 이 회사도 지금 실질재고서법을 쓰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이번에는 매출 원가 계정을 새로 만드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을 비용으로 털어라.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금액은 얼마? 기초 상품 재고액 46만 원이죠. 46만 원. 그래서 상품 기초 얼마? 46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매입액으로 돼 있던 거를 매출원가로 계정을 바꿔라. 그건 비용끼리 계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매입 계정에 있던 금액이 얼마냐? 135만 원. 그죠? 135만 원. 대변에 매입 얼마? 135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자산이니까 다시 살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밑에 결산 수정상에 봤더니 35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을 살리고 얘는 기말이죠. 그죠? 그래서 3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 원가 얼마? 35만 원. 그래서 이 회사의 올해 회계연도의 매출 원가는 46만 원 더하기 135만 원 빼기 35만 원 해서 146만 원이 바로 이 회사의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 수정사항에 대한 분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라든지 대손이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앞에 있는 회계순환 과정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산 수정사항 추가로 다른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5번에 보면은 이자 비용 중 미지급분이 10,000원이 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결산 정리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산 정리분계를 이게 5번이었죠, 그죠? 5번.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될 거를 인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해라.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10,000원. 근데 얘는 아직 미지급됐대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죠? 미지급 비용 10,000원.
그 다음에 6번에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 얘는 뭐냐면은 선급분인데 위에 시산표에 봤더니 보험료가 28,000원 있는데 그 중에서 14,000원은 미리 선급한 돈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선급 비용 혹은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이 얼마다? 14,000원. 대변에 보험료 얼마? 14,000원. 그 다음에 7번에 이자 수익 중에 미수 지분, 그러니까 미수 수익을 인식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자 수익과 미수 수익을 인식을 안 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얘는 발생 항목이죠. 발생 항목. 얼마? 15,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15,000원. 그 다음에 8번에 임대료 중에 선수분이 있죠. 그죠? 8번에 자, 임대료를 봤더니 위에 시산표에 6만 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에는 선수 수익이 따로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된다? 임대료 수익을 줄이고 얼만큼? 15,000원만큼. 얘는 뭐다? 내년도에 귀속될 수익이다. 즉 선수 수익이다라는 거죠. 선수 수익 15,000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해주면 되겠어요. 조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이외에도 시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 연습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습을 하시고 혹시 하다가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